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동맹 복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통령 시절 마련됐던 전국민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캐나다와 아일랜드에 이어 오늘은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보건의료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내각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정권 인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입니다. 어제는 과학자 등 전문가 그룹을 임명한 데 이어 오늘은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위기 사태를 헤쳐나갈 의료 보장 체계로 전국민 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운명을 가를 심리에 본격 착수한 날에 관련 연설을 통해서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더 이상 건강보험 문제로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 This doesn't need to be a partisan issue. It's a human issue. It affects every single American family. 전례 없는 위기의 와중에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Let's be absolutely clear about what's at stake. The consequenc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rgument are not academic or an abstraction.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인데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복 대신 안보와 국무라인을 경질하는 등 인사권을 휘두르며 인수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충성파는 불복 소송 전열을 정비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은 현재로선 멀어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질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질되기 전인 지난 4일 밀리터리 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누군가 자신의 후임으로 올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짜 예스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의 경질은 숙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CNN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에스퍼의 인사들을 축출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보니 글릭 부처장 등 고위 공직자들도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를 두고 비충성파 숙청을 통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충성파는 결집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ll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대선 이후 모습을 감췄던 펜스 부통령은 트윗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한 조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에 바이든의 인수팀을 도와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퇴임까지 70일, 대선은 끝났지만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산 백신 개발 소식에 우리 방역 당국은 좋은 상황이라며 긍정 평가했지만 임상 실험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 접종 시기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매우 좋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화이자 백신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한 우리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임상 3상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현재까지로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례를 또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좋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도입은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령대별 효과나 백신 접종 이후 바이러스 배출량의 변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이자 백신이 도입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관련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확보 검토 대상에 화이자 백신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연내 접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저온 유통 등 공급 체계 관련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시기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부작용을 찬찬히 보고 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략을 치밀하게 다시 수정 보완하면서 아무래도 2, 4분기 이후에 시점 확보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는 방역 당국은 또 백신 하나로 코로나19 상황을 끝낼 수 없다며 기존 방역 체계를 지키며 백신 접종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서 중징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엄히 처벌해야 할 가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금감원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 의지가 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3개 판매사는 물론 전 현직 경영진 수십 명에게 면직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본 제재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재판 형식의 마라톤 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어젯밤 늦게 결론을 냈습니다. 3개 증권사에 대해 업무정지나 지점 폐쇄 등의 제재와 함께 전현직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현직으로 올 연말 연임을 앞뒀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최소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KB증권 등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 거취를 제한하는 중징계 결정이 나온 겁니다. 향후 추가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원칙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감독기관 책임론이 커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연쇄 환매 중단과 로비 의혹을 사전에 감독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전 현직 직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감독 못한 책임은 지지 않고 판매사만 징계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적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차례 있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검사 감독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일본에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설은 없었다고 박 원장은 밝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스가 총리를 예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회동은 약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보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회동에서 박 원장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언급했다고 했는데 스가 총리의 방안을 타진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장은 다만 이번에 문 대통령의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확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한일 외교당국 간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日韓関係が非常に今厳しい状況にある中で対応を行うことは有意義だと考えております。 내일부터는 우리 측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도쿄를 찾아 일본 정계 인사들과 의원 외교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4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1%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간 주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많았습니다. 주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3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8% 늘어 무역 수지는 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13명, 해외 유입은 33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봉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3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42명 등 수도권에서 81명이 나왔고 이외에도 강원, 충남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06명으로 모두 25,266명이 격리 해제돼서 현재 2,046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87명, 치명률은 1.75%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과 가족 청소년 분야 심리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수칙은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 돌봄 공백은 최소화하겠다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이 10명으로 일단 압축됐습니다. 법조 경력으로 보면 검사 출신이 6명, 판사 출신이 4명인데요. 여야 추천보다는 대한변협이나 법원 행정처 추천 후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측은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국민의힘 측은 당초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 등 특수검사 출신 4명을 추천했지만 손기호 변호사가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한 발언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였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이를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공수처에 지금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추천 인사보다는 법조계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 출신 최훈식 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변호를 맡았던 동명이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주목됩니다. 13일로 예정된 첫 회의가 추천위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의당은 검찰이냐 비검찰 출신이냐는 의미가 없다. 오직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때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젯밤 6시 10분쯤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2시간 넘게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신고자를 피의자로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8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79포인트 상승한 2471.62에
코스닥은 7.66포인트 내린 833.1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기대감과 기술주 부진이 맞물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보인 가운데 대한항공이 전일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 합병한다는 소식에 GS 리테일은 오르는 반면 GS 홈쇼핑은 내림세입니다. 또 비대면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의 개표 상황은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개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긴장 속에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자신이 먹고 있다고 유권자들이 올린 야식들로 넘쳐났습니다. Stress eating has gone from brownies to ice cream to just pouring raw cake mix down my throat. 코미디언 티나 페이의 케이크 먹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정치적 상대 후보 대신 케이크에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Yell it into the cake. 구글에 따르면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 근처 식당이나 주류 상점을 찾는 검색 횟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온통 뿌연 회색빛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최악의 대기 오염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뉴델리의 대기질은 초겨울 무렵 급격히 나빠지는데 현재 최고 오염 수준인 위험 단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आंखों में एलर्जी, सांस लेने में तकलीफ, सबके लिए बड़ों सबसे ज़्यादा परेशानी तो बच्चों और बुजुर्गों के लिए. 인도는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5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대기 오염으로 인해 환자들과 의료진 모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In COVID cases, if the pollution level increases or if it is going to increase more, then definitely we are going to see the more mortality because of the COVID infection as well as the other infections also. 전문가들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와 심장 등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접촉을 되도록 피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AI 음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AI입니다. 발언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언을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직원 수를 줄인 이 음식점에서는 AI 전화 응대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예약 접수는 물론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시간을 제한합니다. あいにくご希望の時間はお席が埋まっておりました。夕方5時や夕方5時30分でしたらご案内でき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목소리에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같은 말을 800여 가지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悲しいとか嬉しいだけの簡単なクラス分け表現だけではなくて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는 AI 캐릭터 린나. AI가 아닌 다른 진행자와 주고받는 재치 있는 대화가 인기인데요.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매년 철새들이 즐겨 찾아 장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윈난성 룽촨현에 흑두루미떼가 날아와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작은 무리로 날기도 하지만 50마리 정도 대형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2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들 떼가 한꺼번에 날아와 그야말로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윈난성 룽촨현은 날씨와 환경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해 철새들의 월동 경유지로 안성맞춤인데요. 철새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월동 2주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헤이룽장성 둥성 자연보호구역에도 기러기 수만 마리가 찾아와 월동 준비를 위한 먹이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올해는 3만 마리가 넘는 기러기들이 헤이룽장성을 찾았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해마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1초에 58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올해 매출은 얼마를 기록할지 관심입니다. 항저우에서 최영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1일 새벽 0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쇼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020天猫双11全球狂欢季订单创建峰值 58.3万米每秒。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통해 25만 개 브랜드가 내놓는 할인 제품에는 매일 쓰는 생필품부터 명품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8억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사흘간 사전 할인 행사까지 더해 매출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目前2020天猫双11全球狂欢季实时成交额已经突破了3723亿。 올해 행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본격적으로 회복 추세에 접어든 중국의 소비 저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코로나19는 전자상거래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한 가운데 판매자들이 직접 생방송을 하며 물건을 파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가 매출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숫자 1이 반복되는 11월 11일을 독신자들이 쇼핑을 하는 날로 정해 시작한 할인 행사는 징동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뛰어들면서 이제는 전 중국 차원의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수 확대를 기대하는 중국 정부도 대규모로 할인 쿠폰을 뿌리고 고속철 등을 동원해 물류 배송을 도우면서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여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여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는 현지 시간 그제 밤 늦게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규정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Azərbaycan xalqı nə qədər böyük xalq olduğunu göstərdi. Yenilməz xalq. 아제르바이잔이 이번 교전에서 점령한 지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번 합의로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상당 부분을 수복하게 됐습니다.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1994년 이후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해 왔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메니아에선 주민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양측의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양측 대치 전선을 따라 1,900여 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두산이 KT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선발 투수를 3회 교체하는 등 두산 김태형 감독의 빠른 투수 교체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두산은 2회 박세혁과 3회 김재환의 적시타로 한 점씩 뽑아내며 먼저 앞서갔습니다. KT도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좌익수 조용호의 완벽한 송구로 대량 실점은 피했습니다. 이어 로하스가 3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한 점 홈런을 쳐내며 반격했습니다. 홈런을 허용하자 두산 김태형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선발 최원준을 내리고 김민규를 빠르게 투입한 것인데 결국 김민규가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에도 2사 1-3루의 위기가 찾아오자 두산은 투수를 박치국으로 또 교체했습니다. 박치국이 황재균을 땅볼로 막으면서 또 한 번 노림수가 적중했습니다. KT도 5회 무사만루 위기에서 선발 데스파이네를 내렸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김재환이 바뀐 투수 유원상을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병살이 될 수도 있던 타구였지만 김재환에 대비해 2루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게 독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산 김태형 감독은 홍건희, 이영하 등을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하며 리드를 지켰고 4대1로 이겼습니다. 상황 되면 다 붙여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때마다 또 나가서 또 잘 막아줬어요. 잘 막아줬고 또 젊은 선수들이 그 위기를 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연승을 거둔 두산은 이제 1승만 더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 3차전 선발로 두산은 알칸타라를, KT는 쿠에바스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져 걱정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의 건조경보가 서울 동부권과 강원 영동,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산과 습이 바싹 메마른 상태여서 불이 나면 쉽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15도를 웃돌면서 의성과 장수 같은 내륙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쾌청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일평균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전주, 대구가 1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함을 달래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